네, 고성급 칼럼입니다. 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원래는 오늘쯤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총리 인선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하는 예측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된다. 좀 더 검증도 더 해야 되고 또 고심도 더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을 늦췄어요. 주말 내내 새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원희룡 전 장관이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을 임명하면,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면 당장 대장동 일타 강사로 대선 때부터 이재명과 각을 세웠던 사람이고, 또 이번에 개항을 해가서 이재명과 일전을 겨뤘던 사람이고, 또 지난번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야권 전체와 각을 세웠던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이 되면, 그러면 이것 자체로 뭐 협치는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이유로 원희룡 비서실장에 반대하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선 야당에서 원희룡 비서실장 절대 안 돼 이러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여권 내에서도 일부 원희룡은 너무 강성 아니냐, 그렇게 해서 원래 오늘 발표되기로 했던 일정이 조금 늦춰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원희룡이 유력하게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다가 이런 식의 견제와 반대에 부딪혀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청문을 거치는 자리도 아닙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비서이기 때문에 청문도 거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이나 총리를 임명할 때는 어쨌든 청문 절차와 본회의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민심도 두루 살필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 절대 안 돼 하는 사람을 굳이 강행할 필요가 있냐, 이런 고민을 일부에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들을 쓰면서 야당이 반대하니까 안 돼 라는 식으로 해서 인사를 제안받았던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정치 금도를 넘어서는 정권 탈취 수준의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비서실장으로 생각하는지, 실제 원희룡 전 장관을 비서실장으로 생각했었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누구든 원희룡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적어도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이하 비서들에 대한 인사만큼은 야당은 입을 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당도 대통령이 당권 경쟁에 나서면 개입하면 안 된다고 했듯이 여당도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인선에 대해서는 중구난방 떠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총선 다음 날부터 바로 뭐 총리가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후임 총리 하마평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저는 총리 유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의 인사권이 현실적으로 저 종북주사파들의 비토권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누굴 추천해도 저것들이
비토하면서 국정을 혼선으로 끌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뻔히 알면서 호랑이 입에 머리를 집어넣는 이런 전략적 오류를 우리가 범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총리 교체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 시커먼 저 종북 주사파들의 속내, 검은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원희룡 비서실장, 권영세 총리 이런 식으로 주말에 많은 언론이 예측 보도를 했는데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라는 자가 거론되는 인사가 야당과 협의해서 협치하라는 국민의 민심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런 논평을 대놓고 냈어요. 그러니까 인사도 협의하라 이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얘기대로라면. 거기서 안 그럼 더 나가서 박지원이가 대통령 탈당과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하고 나왔어요.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하고 거국내각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총리로 앉혀서 권력을 나눠 먹자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거국내각 얘기가 가장 최근에 언제 나왔었냐 하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나왔습니다. 2016년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종북 주사파 좌편향 언론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처지에 빠지자 그때 종북 주사파들이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거국내각, 국회가 지명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는 거국내각 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대통령이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화합형, 통합형, 협치형 총리를 지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내가 지명하는 것이지 국회가 정해준 사람 지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김병준 총리 지명을 했어요. 그러자 당시 야당이 김병준 총리 지명자의 청문을 아예 하질 않았습니다. 총리는 청문을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되는데 청문 자체를 안 해버리니까 표결도 당연히 못한 거죠. 그래서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공중에 떠버렸어요. 몇 달간 떠 있다가 그냥 유야무야 돼버리고 사표를 냈던 황교안이 다시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겁니다. 자, 종북 주사파들은 8년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거국내각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고 거국내각 요구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함정을 피해가자 차기 총리 지명자를 아예 청문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력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탄핵으로 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박지원이가 탈당하고 거국내각 가자. 자기들이 지명하는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해라. 우리가 지켜줄게. 이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이재명이 아니고 조국이 아니고 박지원 따위가 아닙니다. 제가 아시아투데이에 오늘자 칼럼을 썼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오늘자 칼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아투데이 제가 주필로서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아투데이는 좀 구독도 해주시고, 이건 신문이니까 실제로 돈을 내시는 구독을 하는 겁니다. 고성국TV 구독은 돈이 필요 없지만 아시아투데이는 종합일간지니까 여러분들이 구독하실 때 돈을 내시고 하는데, 구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제 칼럼을 꼭 한번 좀 주의 깊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칼럼을 요약 전해드리는 걸로 오늘 칼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여러 가지로 충격이었다. 192대 108이란 압도적 여소야대 구도도 충격이지만, 진짜 충격은 범죄 피의자로 2심 재판에서 2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신당을 창당해 바람을 일으켜 12석 제3당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김준혁, 양문석 등 국민 눈높이에 도저히 맞지 않는 막말과 처세를 한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됐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충격이다. 이들에게 표를 몰아준 민심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한동훈은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판단은 옳다고 했는데, 한국 정치는 언제부터 옳은 쪽이 선택되지 못하고 선택된 쪽이 옳은 것이 되는 전도된 사회가 된 것일까? 충격은 공포와 패닉을 가져오고, 공포와 패닉은 무기력과 패배주의를 만연시킨다. 지금 여권 상황이 그렇다. 국민의힘 당선자들 중 일부가 벌써부터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무작정 협치와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해는 간다. 참담한 선거 결과 앞에서 누군가 희생양이 돼야 하고, 그 희생양에 윤석열 대통령만큼 맞춤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필자는 이런 식의 투기적 방식, 이때 투기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던져버리는 자포자기를 얘기합니다. 이런 자포자기 방식으로 국면 전환은 불가능하다. 이건 용기도 아니고 전략적 승부수도 아니다. 패배의 쓰나미에 휩쓸려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허우적거림일 뿐이다. 한덕수 총리를 사퇴시키면 현실 가능한 대안이 있는가? 대통령이 누굴 차기 총리로 지명하든 192석의 반 윤석열 세력은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협치형 통합형 총리란 이들 192석의 반 윤석열 세력이 사실상 지명하는 거국 내각 총리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의 인사권 훼손이고 대통령 국정운영 주도권의 완전한 포기로 귀결될 것이다. 저는 이 아시아투데이의 주필 칼럼을 지난주 금요일 날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모든 언론에 박지원이의 거국 중립 내각 주장이 일제히 보도가 된 겁니다. 여야 영수회담도 의제도 없이 그저 만나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역대 정권에서 이루어진 여야 영수회담이 더 큰 갈등을 촉발했던 경험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가장 황당한 요구는 내용도 대안도 없는 국정운영 기조의 무작정 전환 요구다. 자, 취임 후 2년간 대통령이 가장 공들여온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구축을 그러면 중단하라는 것인가? 노동, 교육, 복지, 의료 개혁을 중단하라는 것인가? 그도 아니면 과학, 기술 강국과 민생 현안 챙기기를 그만두라는 것인가? 아마도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그중에서도 야당과의 소통, 당정대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일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정무장관직 신설에는 적극 공감한다. 야당과의 소통 통로를 상설화하고 급을 격상시키자는 의미라면 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당정대 소통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어찌 대통령만의 문제인가? 집권 후 많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해온 도어 스태핑이 왜 어떤 과정에서 중단됐는지 벌써 잊어버렸는가?
참패에 얼이 빠지고 기가 꺾여서 질에 위축돼 버린다면 공포의 전염과 집단 패닉을 피할 수 없고 그 결과는 자멸이다. 충격 속에서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 첫째, 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 108명 당선인이 똘똘 뭉치면 이건 할 수 있다. 둘째, 윤석열표 개혁 기조를 지켜야 한다. 노동, 연금, 교육, 의료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과제다. 셋째, 국정 주도권을 지켜야 한다. 아무리 국회를 192석의 반윤석열 세력이 장악해도 대통령 중심제인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의 중심축은 의원이 대통령과 여당이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이걸 해내지 못하면 여당은 더 이상 여당이 아니고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게 된다. 선제적 쇄신을 질서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정 중심성을 확보하는 것. 윤석열 대통령과 108명의 당선인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